여러분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제 나이도 벌써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 나이쯤 되면 자식들은 진작에 독립해 집을 떠난 지 오래잖아요. 제 아들, 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때는 그 아이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씩 거리를 두려고 애쓰고 있어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식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글솜씨 없는 평범한 아줌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젊어서 일찍이 남편을 보냈어요. 남편은 뱃사람이었는데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흔히 그렇듯 풍량의 배가 뒤집히며 목숨을 잃었죠. 벌써 3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남편의 장례식이 기억에 생생해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진 빈소, 낯설기만 한 남편의 영정사진, 오열하는 시부모님, 모든 게 저를 짓누르는 듯 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땐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당시 제 나이 고작 27, 20살에 시집와 5살 연상인 남편에게만 의지해 살아온 삶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죠.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의지할 친정도 없었고요. 시부모님과 사이도 썩 좋지 않았거든요. 외딴섬 같은 존재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먼저 떠나버린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옥상 위였어요. 난간 앞에 선 채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제가 있더군요. 그래, 더 살아서 뭐해. 지긋지긋한 삶, 이제 그만 끝내고 그 사람 곁으로 가자. 충동적으로 결심을 마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엄마 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10살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난간 앞에 선 저를 보고 뭔가 눈치챈 듯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군요. 엄마 여기서 뭐해? 은희가 엄마 찾아. 얼른 내려가자. 응? 은석이 너 여긴 어떻게 올라왔어?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서 찾으러 왔지. 얼른 내려가자. 나 여기 싫어 엄마. 내려가고 싶어. 아들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데리고 가려 필사적이었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은석아 미안해. 엄마가 잠깐 미쳤었나 봐. 너랑 은희를 두고 어떡해. 괜찮아 엄마. 우리 얼른 내려가자. 응? 그래 내려가자. 가서 은희랑 셋이 뭐라도 좀 먹자. 저는 아들을 한번 꽉 안아준 뒤 옥상을 내려왔어요. 핏덩이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신을 지배했죠. 이후 저는 참 독하게 살았어요. 평생 바깥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주부였으니 번듯한 일자리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파출부나 식당 설거지 같은 몸쓰는 일을 주로 했죠. 고된 노동에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어요. 팔다리며 허리도 무엇 하나 성한 곳이 없었죠. 그래도 나날이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버텼어요. 아들, 딸 둘 다 죽은 남편을 닮았는지 수더분하고 착해서 제가 손갈 일이 없었어요. 특히 아들은 자기가 장남이라고 일찌감치 철이 들었던 걸까요? 제가 일 나가고 없으면 자기 혼자 밥 차려서 동생을 먹이고요. 설거지며 청소까지 싹 해놓곤 했어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학기 말엔 꼭 모범상이나 우등상 같은 걸 받아왔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커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럼 그때부터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해. 아들은 입버릇처럼 빨리 성공해서 제게 효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땐 그냥 기특해 웃어 넘기기만 했는데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의 효심이 제게 비수가 되어 날아올 줄은 말이죠.
공부머리가 있던 아들은 저희 지역에서 제법 유명한 국립대에 진학했고요. 군대 전역하고 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했어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죠. 그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당시 전 모아둔 돈으로 시장에 작은 칼국수 가게를 차린 상태였는데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칼국수를 공짜로 돌렸죠. 알아주는 짠순이었던 제가 본전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요. 그저 기쁘기만 하대요.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살림도 많이 폈어요. 누가 대기업 아니랄까봐 신입사원 연봉이 저희 칼국수집 1년치 순 매출보다 높더군요. 얼마 안가 딸도 작은 출판사에 취업하면서 더욱더 숨통이 트였죠. 그러자 아들은 제게 장사 그만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가게 그만 접자. 어차피 손님도 고만고만했잖아. 내가 생활비랑 용돈 챙겨 드릴 테니까 그걸로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엄마 예쁜 옷도 좀 사고 그래. 아이고 됐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사치를 해. 그게 무슨 사치야. 엄마 또래 다른 아주머니들은 다 그러고 사는데. 난 그냥 내 가게에서 칼국수 끓일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 집에서 놀면 뭐하니? 서방도 죽고 없는데 심심하기만 하지. 가급적이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 둘 다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꾸릴 텐데 그때 제가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했죠. 실제로 이듬해 딸이 같은 직장 남자와 눈이 맞아 시집을 갔어요. 가급적이면 첫째인 아들 먼저 보내고 싶었는데 이놈이 누굴 닮았는지 도통 여자엔 관심이 없더라고요. 연애를 하긴커녕 매일 늦게까지 일만 하고요. 쉬는 날에도 저하고만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아들이 저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기특했는데요. 그것도 한두 해지 아들 나이가 30줄이 되어가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아예 나를 잡고 물어봤어요. 은서가, 너 만나는 여자가 아직도 없는 거야? 엄마도 참, 보면 몰라? 나한테 여자라고는 엄마뿐이잖아. 인서가, 농담하지 말고. 너도 이제 슬슬 장가갈 생각해야지. 사뭇 심각한 투로 얘기하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글쎄, 난 모르겠네. 결혼을 꼭 해야 하나? 난 그냥 엄마랑 둘이 평생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무슨 속 편한 소리야? 엄마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좋은 여자 만나서 너도 새 가정 꾸려야지. 걱정 마. 때가 되면 어련히 하겠지. 그때가 대체 언젠데? 너 내년이면 벌써 30이야.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쏜살같이 간다고. 그리고 너희 할머니 생각도 해야지. 매일 전화해서 너 언제 장가 가냐고 빨리 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셔. 시어머니를 언급하자 아들의 표정이 구겨졌어요. 아들이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같이 살던 시절에 어머님이 저를 참 유난하게 시집살이 시켰는데 아들이 그걸 옆에서 다 봤어요. 남편 떠난 뒤에도 아들 잡아먹는 년이라면서 못살게 구셨고요. 아들의 감정이 좋을 리 없었죠. 할머니는 욕심도 참 많다. 무슨 노친내가 증손자까지 보려고 해. 은서가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한테 노친내가 뭐야. 그리고 할머니 마음도 이해해드려야지. 일찍이 자식 먼저 떠나보내고 계속 집안테 끊어지는 거 걱정하셨잖아. 그놈의 대 좀 끊어지면 어떻다고. 아버지가 나 안 낳고 돌아가셨으면 엄마 아주 할머니한테 죽은 목숨이었겠네. 김은서 계속 그렇게 비꼴 거야? 유독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뾰족해지는 아들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짐짓 엄해지자 그제야 아들의 표정이 살짝 풀리더군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조금씩 여자도 만나보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이지? 약속했다?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 누가 뭐래도 효자인 아들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어요.
친구들 주선으로 소개팅 같은 것도 하면서 여자를 만나는 것 같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자친구가 생긴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까다로운 건지 요즘 아가씨들 눈이 높은 건지 이상하게 관계 발전이 잘 안 되더군요. 그래도 집신도 제 짝이 있다잖아요. 1년쯤 지났을 무렵 마침내 아들에게도 첫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맘 같아선 당장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그랬다간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 꼭 참았죠. 요즘 젊은 아가씨들 식장 들어서기 전엔 예비시댁하고 안면 트는 것도 싫어한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긴 지 1년쯤 됐을까요? 어느 주말 모처럼 만에 아들이 집에 있기에 둘이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웬 젊은 아가씨가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은석 오빠 여자친구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아닌 게 아니라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어요. 뒤늦게 나온 아들도 당혹스러워하더군요. 아니 미정아, 너 연락도 없이 왜 왔어?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서 못 만난다고 했잖아. 그 약속이 취소됐지 뭐야. 마침 약속 장소가 오빠네 집 근처였어서 갑자기 오빠 보고 싶어져서 왔지. 어머님한테 인사도 드릴 겸해서 말이야. 아니 그래도 미리 연락은 해줬어야지. 내가 연락했으면 오빠가 오라고 했을까? 그냥 밖에서 보자고 했겠지? 당돌한 여자친구의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쨌든 기껏 찾아온 손님을 밖에 세워둘 순 없으니 안으로 들였는데요. 젊은 처자가 어찌나 싹싹하고 예의 바른지 단번에 마음이 가더군요. 어머님, 빈손으로 오기 못해서 케이크 좀 사왔는데요. 여기 거 엄청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사왔어요. 에이,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냥 와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생글생글 웃으며 어머님 하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마치 딸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얼떨떨해 보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나빠 보였죠. 나중에 둘이서 편하게 대화 나누라고 제가 자리를 비켜줬는데요.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와보니 둘이서 싸우고 있더군요.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솔직히 오빠 나랑 결혼할 생각 있기는 해? 우리 부모님도 안 만나려고 하고 나도 어머님한테 전혀 소개 안 시켜주려고 했잖아. 그건 아직 시기가 일러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우리 만난 지 이제 겨우 1년 됐어. 그리고 나 승진도 고시고 아직 신경 쓸 게 많다고. 결국 다 핑계일 뿐이야. 오빠나 나나 벌써 30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결혼해도 애기 가질 거 생각하면 늦은 거라고. 미정아, 됐어. 나도 이렇게 비참하게 매달리면서까지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어. 우리 헤어지자. 아들의 여자친구는 눈물바람을 한 채 그대로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을 채근했죠. 은석아, 뭐해? 이대로 그냥 가게 둘 거야? 엄마, 언제부터 거기서 듣고 있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여자친구가 싸우다 가버렸는데 얼른 가서 잡아야지. 그치만은 무슨 그치만이야? 딱 봐도 좋은 아가씨 같구만. 왜 몽리를 부리고 그래? 1년이면 서로 알아볼 만큼 알아봤잖아.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얼른 잡아. 머뭇거리던 아들이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선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화해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미정이랑 둘이 잘 풀었어. 엄마만 괜찮다고 하면 올해 안엔 결혼할까 해. 듣던 중 반가움 소리에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좋은 아가씨 같더라. 둘이 참 잘 어울려. 하지만 저와 달리 아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씁쓸해 보였어요. 당시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스럽네요. 그 뒤에 그런 폭풍이 몰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들의 결혼 자체는 순탄하게 끝났어요.
다행히 사돈댁에서도 저희 아들을 마음에 들어 했고요. 별다른 갈등 없이 모든 과정이 착착 마무리됐죠. 결혼식 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반지를 나눠 끼는 두 사람을 보니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아들이 드디어 제품을 떠나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생각에 허전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단 기쁨이 더 컸죠. 며느린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싹싹하고 예의 발랐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 아들과 같이 찾아와 밥을 먹고 갔죠. 어머님, 반찬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이이가 제가 만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아서였네요. 뭐? 아윤석이 너 설마 새아가한테 반찬 투정 부리는 거야? 아이, 그렇진 않아요, 어머님. 그냥 제가 한 것보다 어머님 음식이 훨씬 맛있어서 그래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입에 단 말만 하는 며느리를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며느린 제게 자꾸만 합가하자 조르기도 했어요. 어머님, 그냥 저희랑 같이 사셔도 되는데. 그 이도 아가씨도 다 독립해서 적적하실 거 아니에요. 아유, 일 없다. 가게 일로 정신없어서 적적하단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 그래도 나중엔 꼭 같이 살아요. 어머님 살림하는 것도 힘들어지시면 저희가 모셔야죠. 설사 빈말이라고 해도 나중에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가 썩 나쁘진 않았네요. 그만큼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시집살이를 하도 혹독하게 당해서일까요? 고부관계를 나름 잘 꾸려가고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와 잘 쌓아가던 관계는 어느 순간 끝을 고했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무렵 갑자기 찾아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거든요. 엄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 이혼하려고.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혼해? 설마 아이 때문에 그래? 당시 아들 부부는 자녀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자연 임신으로는 소식이 없어 난임병원을 다니며 치료까지 받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제 추측에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서로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부부 사이가 어디 사랑으로 사는 건 줄 알아? 그런 감정 노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긴 마련이야. 부부는 정으로 사는 거지. 함께 어려움 헤쳐나가고 같이 자식 키우면서 쌓이는 정으로 사는 거라고. 정이고 나발이고 그 사람이랑 내 사이엔 더는 아무것도 없어. 이대로는 서로 불행하기만 할 뿐이야. 빨리 갈라서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아. 아들은 생각보다 더 단호했어요. 어릴 때부터 효자긴 했지만 한 번 결정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제게 말할 정도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내렸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긴 한숨 끝에 체념하듯 입을 열었어요. 새아가도 너랑 같은 마음인 거야? 응.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것도 그 사람이야. 그래, 뭐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뿐이었어요. 따로 며느리를 찾아가 설득해보려고도 했는데요. 며느리 역시 이미 결심을 굳혔다면서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물어봐도 그냥 씁쓸하게 웃기만 하니 저도 더는 캐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역시 살다 보니 안 맞는 부분이 많았다고 흔하디 흔한 이혼 사유인 성격 차이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요. 순식간에 이혼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아들보다도 제가 더 상심이 컸을 거예요. 자다가도 눈물이 나왔고요. 숨이 콱 막히는 느낌에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었죠. 시어머니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아니, 너는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애비 없이 키우는 거 티 안 낸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만 갑자기 이혼? 대일 손주 하나 없이 이혼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죄송해요, 어머님. 애들이 그렇게 갑자기 갈라서겠다고 할 줄은. 네가 말렸어야지. 혜미란 여자가 대체 뭘 한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김씨 가문 대가 완전히 끊기게 생겼는데 누가 이웃남한테 세장가를 오겠어? 시어머니는 이혼으로 상처받았을 손주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저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다면서 역정만 내셨죠. 솔직히 너무 서운했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죠. 어머님, 그렇게 계속 가문 걱정만 하시는데 은희는 진작에 시집가서 손주 둘이나 안겨줬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가문의 대가 끊긴 게 아니죠. 얘가 갑자기 무슨 헛소리라고 있어? 남의 집 사람 된 계집애가 낳은 손주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도 저도 다 남의 집 사람 된 여잔데 그럼 본가하고는 완전히 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얘가 진짜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가르치려 들은 게 아니라 은석이 마음도 이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착한 애가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근데 어머님은 은석이 걱정은커녕 계속 손주 얘기만 하시니 이러니 은석이가 어머님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시뻘개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도 말없이 시댁을 나왔죠. 솔직히 너무 속 시원했네요. 도대체 그동안 왜 제 할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을까 싶더라고요. 이후 아들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왔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와 집만 오가며 조용히 지냈어요. 은근슬쩍 맏며느리 얘기를 꺼내보기도 했는데요. 서로 연락도 않고 지내는 것 같더군요. 엄마 기대하지 마. 재결합 같은 거 할 일 없으니까.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이혼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세아가, 아니 미정이 걔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글쎄, 진작에 나한테 정 떨어졌을걸. 아이 그러니까 대체 왜? 너 설마 미정이 모르게 바람 폈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 그냥 서로 안 맞았을 뿐이니까. 그 뒤로 아들은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않고요. 쭉 혼자서 지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이 타들어갔죠. 제가 천년만년 살면 또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죽은 남편 따라 하늘로 갈 게 분명한데 그땐 혼자 남겨진 아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딸도 진작에 시집가서 자식 낳고 자기 가정 꾸려 살고 있는데 홀로 쓸쓸하게 늙어갈 아들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앞을 가렸죠. 같은 이혼녀라도 좋으니까 제발 좋은 짝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네요. 하지만 아들은 도통 새로운 만남엔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답답함만 늘어갔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젠가부터 몸에도 이상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죠. 글쎄 생전 안 그랬는데 자꾸만 가슴께가 뭉치고요.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럽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러나 싶어 약이라도 처방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에 가보라 하더군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큰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받으면서 제발 아무 일도 없길 바랬죠.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검사 결과 제가 암이라고 하대요. 이미 어느 정도 전이가 된 상황이라 하루빨리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살 확률이 40%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절반도 채 안 되는 그 숫자에 저는 절망했고요. 아들과 딸 역시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도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바로 병원에 입원부터 했어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수술을 끝내고 나니 다음엔 항암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암 치료란 게 얼마나 끔찍하게 아픈지. 매일 치료를 받을 때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던 것 같네요. 어디 그뿐인가요? 약 부작용 때문에 머리도 다 빠지고요.
음식이 들어가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서 관을 삽입해 유동식을 먹여야만 했네요. 자연히 몸이 비쩍 고를 수밖에 없었죠. 저도 괴로웠지만 그런 저를 지켜보는 딸과 아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아들은 회사에 길게 휴가를 내고 제 곁에 찰싹 붙어 있었는데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올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엄마, 많이 아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중에 치료 다 끝나면 우리 같이 먹으러 가자. 아니면 옛날처럼 우리 둘이 어디 놀러 가도 좋고. 제게 희망을 주려는 아들을 보면서 절로 눈물이 차올랐어요. 맘 같아선 아들을 꽉 안아주고 싶었는데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들에게 얼른 의지할 수 있는 새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됐으니까 은서가 얼른 좋은 짝 만나야지.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일순 굳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그 소리야? 이혼남을 누가 데려간다고. 난 이제 평생 엄마랑 살아야 할 팔자야. 은서가 엄마가 당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엄마는 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걱정돼서 눈이 안 감겨. 그러지 말고 같은 이혼녀든 누구든 한번 알아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엄마 소원 하나 못 들어주니? 처음에 아들은 제 얘기를 피하기만 했는데요. 제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정신을 차린 걸까요? 결국엔 제게 그러더군요. 알겠어, 엄마. 나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도 할 거고 엄마랑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는 손주도 낳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들은 몇 달 뒤 정말로 웬 아가씨를 한 명 데려왔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하더군요. 아들보다 무려 6살이나 어린 아가씨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유화라고 해요.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꼴이 이래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그게 아들 여자친구와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알았는데요. 뜻밖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가 신약 실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항암약을 바꿨는데요. 그게 제 몸에 너무 잘 맞아서 순식간에 병세가 호전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병이 발발한 지 2년 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2발로 병원 밖을 걸어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재발이 쉬운 암인 만큼 추적 관찰이 필수였어요. 의사는 저는 물론이고 아들에게도 신신당부하더군요. 암의 제일 취약인 게 스트레스인 거 알죠?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 만들지 마시고 무리한 육체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재발이 쉬운 암이니까 꼭 주의하세요. 이후 아들은 저를 무슨 여왕님 떠받듯이 떠받들었어요.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고요.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이뤄줬죠. 어디 그뿐인가요? 제가 그토록 염원하던 재혼도 했네요. 새 며느리는 병원에서 소개받았던 바로 그 아가씨였는데요. 그쪽은 초혼이라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웬걸? 새 며느리가 먼저 싫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허례허식은 싫어요, 어머님. 그냥 저희들이 혼인신고하고 잘 살면 되죠. 굳이 일 벌릴 거 없잖아요. 며느린 좋고 싫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들은 암 환자였던 저 때문에 합가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며느리가 딱 잘라 싫다고 하더군요. 저 솔직히 어머님이랑 안 부딪히고 잘 지낼 자신 없어요. 평생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 지붕 아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살겠어요. 어머님이 지금도 아프시면 모를까 다 나으셨잖아요. 괜찮으시다면 그냥 따로 살았으면 해요. 아들 모르게 제게 찾아와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합가는 저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럼 어머님이 그이 좀 설득해 주세요. 자꾸만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데요. 효자가 남편 까물은 최악이라는 거 아시죠? 이러다 그 사람 또 이혼하게 되면 어머님도 가슴 아프실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은근히 아들의 두 번째 이혼을 운운하며 저를 조롱하려 했어요. 솔직히 괘씸했는데요. 괜히 며느리와 부딪혔다가 아들이 또 이혼하게 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잘 살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며느리의 그런 되바라짐을 그냥 모른 채 했네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던 걸까요? 이후로도 며느린 계속해서 간사하게 굴었어요. 아들에겐 매일 안부 전하는 것처럼 거짓부렁을 해놓고 정작 제게 전화 한 통 하질 않았고요. 명절에도 와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죠. 어쩔 수 없이 맏며느리와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면 아들과는 별 문제 없이 사는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병 때문에 억지로 떠밀리듯 만난 여자가 아닐까 했는데 아들은 의외로 새 며느리와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 증거로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글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밉살맞게 느껴지던 며느리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시울까지 붉혔네요. 이후 며느리는 제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뱃속에 손주를 품고 있는 며느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매일 집으로 찾아가 먹고 싶다는 음식도 다 만들어주고요.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 어렵다기에 집안 살림도 대신해줬죠. 언젠가부터 며느린 그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더군요. 음식이 자기 입맛에 안 맞을 땐 무리한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죠. 어머님, 이 갈비찜 뭘로 하신 거예요? 고기 잡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한우 제일 비싼 걸로다가 만든 건데. 영 못 먹겠어? 어떻게 뭐 좀 더 간해서 끓여주랴? 아니요, 됐으니까 그냥 치우시고요. 저 요 앞에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뭐? 갑자기 웬 설렁탕? 갈비찜 먹고 싶다더니? 고기 잡내가 너무 많이 나서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뜨끈한 국물로 속을 좀 달래야 할 것 같아요. 이 앞 설렁탕집 손님 많아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빨리 나가서 사다 주세요. 아셨죠? 며느리는 마치 저를 한여 부리듯이 부렸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뱃속에 손주를 품고 있으니 차마 따지고 들 수가 없었죠. 그러다 뱃속에 애가 잘못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다행히 뱃속의 아기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고요. 10달을 꽉 채워 무사히 세상에 태어나줬죠.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고추 달린 사내 아이였는데요. 제 눈도 못 뜬 갓난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네요. 시집 오자마자 아들을 낳아준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끊어주고요. 며느리 퇴원 일에 맞춰 선물할 아기 옷도 보러 갔죠. 제 옷은 그냥 시장에서 사지만 첫 손주 옷은 꼭 좋은 곳에서 사주고 싶어서 일부러 시내에 있는 제일 큰 백화점으로 갔는데요. 한참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돌아보니 놀랍게도 첫 며느리가 서 있었죠. 아니 미정아, 네가 여기는 어떻게? 친구가 애기를 낳아서요. 선물 사려고 들렸다가 어머님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 잘 지내다 마다. 넌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는 척 해준 맏며느리가 고마웠어요. 그 사이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하고요. 돌진한 아기도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맏며느리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알기에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이 나왔죠. 잘 됐구나, 잘 됐어. 너 은석이랑 그렇게 헤어지고 어떻게 살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새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다니 내 마음이 다 좋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요? 여직 혼자죠? 혼자는 무슨. 은석이도 작년에 좋은 짝 만나서 새 장가 들었다. 그러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던 맏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네? 그이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 다행히 좋은 짝 만나서 결혼했다. 얼마 전에 애도 낳았고. 뭐라고요? 그 인간 정말... 며느린 파르르 떨며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도 이미 재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면서 막상 제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 화를 내는 걸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그러냐? 뭐 문제라도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어머님. 저 친구가 기다려서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전 며느리는 하려던 말을 꼭 삼켜버렸고요. 제가 잡을 새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아들에게 전 며느리 만난 걸 얘기해야 할까 고민도 했는데요. 뭐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으니 굳이다 싶더라고요. 이후 전 며느리의 기이한 반응이 때때로 계속 생각났는데요.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어느새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다가오자 전 며느리와의 만남은 기억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죠. 며느리의 퇴원일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바깥 음식이 생각나겠다 싶어서 평소 며느리가 잘 먹던 반찬을 이것저것 준비하고요. 산후조리에 좋다는 미역국도 한가득 끓였죠. 완성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아직 몸이 불편할 테니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챙겨주고요. 집 청소도 좀 해줄 생각이었네요. 근데 웬걸, 아들 집에 가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 오전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몇 차례 더 초인종을 누르다 결국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며느리가 임신하면서 자주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집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들이 홀로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뭐야 은서가, 너 집에 있었어? 근데 왜 아무 대답을 안 했어? 며느리는? 그런데 아들이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답 없이 넋만 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깼는지 손주는 소파 위에서 아그했으며 울고 있었고요. 황급히 다가가 그런 손주를 안아들며 다시 입을 열었죠. 아니 애를 그냥 여기 두면 어떡해 은서가. 며느리는 어딨냐니까? 그러자 아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애 낳자마자 도망갔어. 그 사람 이제 안 올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도망을 갔다니? 둘이 무슨 일이 있었어?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도망을 간다고? 애까지 낳아놓고? 나도 몰라. 아들이 제게 그렇게 성을 낸 건 처음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처럼 보였죠.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대체 둘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가볍게 말다툼 좀 한 것뿐이야. 애 낳고 서로 예민해서. 어쨌든 일단 내가 계속 전화해 볼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며느리가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글쎄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가볍게 다툰 거라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린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짐까지 싸들고 제대로 야반 도주를 한 거였더군요. 그런데도 아들은 찾을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물어보면 연락해보고 있다는 말뿐이었죠. 결국 답답한 마음에 아들 모르게 며느리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이상하게 사돈댁도 전화를 안 받고 제 발로 나간 거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아들 모르게 흥신소까지 찾아갔어요. 제법 거액의 돈을 주고 며느리의 행방을 찾아달라 의뢰했죠. 인적사항을 전부 알고 있으니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를 찾았다면서 웬 주소를 하나 보내주더군요. 저희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빌라였는데요. 그 주소 하나의 의지에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정확한 동호수까지 전달받았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는데요. 갑자기 건물 현관문이 열리면서 웬 낯익은 여자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다름 아닌 며느리였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던 것도 잠시
저는 며느리의 뒤를 이어 나온 사람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저희 아들 또래의 건장한 남자였는데요. 한눈에 봐도 며느리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죠. 스스럼 없이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고 입까지 맞추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그 상간남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잠시 후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가 제 고막을 찔렀죠. 그래서 우리 애는 그럼 그 호구 자식이 키우기로 한 거야? 그렇지 뭐. 낳자마자 그 사람한테 던져주고 도망 나왔으니까. 왜? 그래도 자기 핏줄이라고 보고 싶어? 보고 싶긴 개뿔이. 난 애 새낀 딱 질색이야. 그냥 자기랑 이렇게 둘이서만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으이그, 그럼 제발 피임 좀 제대로 해. 맞아요. 며느린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저희 아들 자식으로 속인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스쳐 지나가는 며느리의 뒤를 쫓아가 그대로 등짝을 때렸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는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새끼 낳자마자 우리 아들 버려두고 어딜 갔나 했더니만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뭐? 네가 낳은 애가 우리 아들 씨가 아니라고? 어머님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며느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불처럼 뜨거워지더군요. 저는 야차처럼 고함을 지르며 며느리의 뺨을 연달아 후려쳤고요. 머리채를 붙잡고 탈탈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망할 것,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뻐꾸기질까지?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파요 어머님. 일단 이 손 좀 놓고 얘기하세요. 네? 진정 좀 하시라고요.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우리 아들이 2번은 이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나갔나 본데 너 잘못 짚었어. 내가 이대로 너 가만둘 것 같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상간남하고 낳은 자식을 떠넘겨... 내가 너도 저 상간남도 아주 요절을 내버릴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자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상간남이 다가와 며느리와 제 사이를 억지로 떼어놓더군요. 그리곤 저를 향해 위협적으로 손을 휘두르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진짜... 누구한테 상간남이래? 얘랑 먼저 만났던 건 나거든? 뭐야? 네가 먼저라니 그게 무슨... 그럼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란 말이야? 그래, 엄연히 내가 본 사망이고 아줌마 아들이 첩? 뭐 그런 거라고. 뭘 알고 말해야지. 상간남의 고백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뭐야? 그럼 우리 아들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했다 이 말이지? 그치? 너 이 꽃뱀 같은 기집애 잘 걸렸다. 간통으로 고소하는 건 물론 사기죄로 소송까지 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바락바락 악을 쓰자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소리쳤어요. 사기 결혼 무슨 사기 결혼이에요? 그 사람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도 이해해 준 거고. 애도 그냥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항변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다 알고 있다니. 또 간악한 말로 들러댈 생각 말고 사실대로 말해. 제 윽박지름에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실은 그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오빠... 그러니까 이 오빠가 제가 전에 사귀던 사람인데요. 오빠하고 우연히 재회해서 다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 다 걸렸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이가 자기 2번 이혼은 안 된다고 어머님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눈 감아 준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심지어 애도 자기 애 아닌 거 다 알아요 그 사람. 근데 그냥 자기가 키우겠대요. 어차피 자기 3번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던 손주인데 그냥 비밀로 하고 키우겠다고. 대신 절대 이혼은 안 하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요.
오빠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빨리 애 주고 나오라고 난리치는 통에. 며느리의 말에 충격으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들이 이미 며느리의 외도를 알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눈 감아줄 생각이었다니. 심지어 며느리와 상간남의 자식도 지 자식처럼 키울 생각이었다뇨.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석이냐? 내가 지금 며느리를 찾았는데 얘가 지금 너무 황당한 소리라거든?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라. 어서! 아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가타부타 말없이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택시 한 대가 멈춰서고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회사에서 바로 달려온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바로 따지고 들었죠. 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정말로 며느리의 외도를 진작에 다 알고도 눈 감아준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랑 상간남 자식까지 네가 키워주려고 한 거냐고? 제 말에 아들은 멈칫한 것도 잠시, 이내 모든 걸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 말이 다 맞아. 사실이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대체 왜?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잠자코 보기만 했는데요. 이윽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난 엄마가 그토록 바라는 단란한 가정 평생 못 가질 테니까. 손주도 당연히 평생 안겨줄 수 없을 테고. 뭐? 너 그게 대체 무슨... 실은 엄마, 나 있지. 나 남자 좋아해. 뭐라고? 네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래. 엄마 실망시키기 싫어서 여자랑 참고 사귀어도 보고 결혼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미정이랑도 이혼했던 거야. 그제야 저는 아들의 첫 번째 이혼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더불어 전 며느리가 아들의 재혼 소식을 듣고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건지도 말이죠. 그럼 대체 두 번째 결혼은 왜 한 건데?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암에 걸려서 당장 죽는다는데 죽기 전 소원이 나 세장가 들어서 손주 보는 거라는데 그럼 어떡해? 이놈아, 그렇다고 원치 않는 결혼을 또 해? 그럼 어떡해? 엄만 죽어가면서까지 내가 가정을 꾸리길 바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핀 걸 알았을 때도 차마 뭐라고 못했던 거야. 나도 캥기는 게 있었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도 좋다고 그 자식 애도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 했던 건데 설마 애만 버리고 야반 도주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들의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배신감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들의 뺨을 세게 때렸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냐?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그러자 아들의 눈이 갑자기 도끼로 번뜩였어요. 날 이렇게 키운 건 엄마야. 난 엄마 말 거역 못하잖아. 엄마가 또 죽을까봐 겁나서. 그게 무슨... 모른 척하지 마. 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죽으려고 했던 거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뒤로 엄마가 죽을까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늘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어.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차마 고백할 용기가 안 났다고. 엄마의 착한 아들 노릇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 어디 그뿐이야?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소원마저 이뤄드렸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데? 엄마가 떠날까봐 무서워서 늘 착한 아들이 되려고 한 게 죄는 아니잖아. 안 그래? 남편 장례식장에서 제가 죽으려고 했던 게 아들에겐 큰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아들은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언제나 착한 아들이었죠. 그 흔한 사춘기 한번 없었고요. 성인이 된 뒤로도 늘 제게 병적으로 잘했으니까요. 그냥 아들이 착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그 뒤에 끔찍한 트라우마가 숨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걸 깨달은 순간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죄스러움 때문에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나 때문에, 은석이 네가 나 때문에. 미안하다. 미안해 은석아.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더는 아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홀로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 울기만 했죠.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곤 무릎을 꿇고 그러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해놓고 엄마 탓했어. 그냥 엄마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은서가,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냐? 내가 너 어릴 때 그런 몹쓸 꼴을 보여서 그래서 네가 엄마 때문 아니야. 난 그냥 내가 다 미안해 엄마. 아들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어떤 잘못을 했든 부모 자식 간의 연이 그리 쉽게 끊어지나요? 이후 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우선 아들과 같이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부터 했네요. 어쨌든 며느리가 아들을 배신해서 다른 남자와 붙어먹은 데다 뻐꾸기짓까지 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었죠. 아들도 제 뜻을 따르기로 했고요.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갔나 보죠. 며느리가 잔뜩 흥분해서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당신 이거 대체 뭐야? 간통소송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더라? 나 용서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용서하려고 했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신 나 모르게 우리 엄마한테 엄청 함부로 했더라. 우리 엄마 암 투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잘해드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뒤에서 나 모르게 아주 싸가지 없이 굴었더만.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인데. 난 상관 있어. 당신 외도도 뻐꾸기 짓도 다 이해하려고 했던 건 오직 이혼으로 엄마한테 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였어. 근데 그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간 마당에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하겠어? 그리고 당신 야반도주 할 때 내 통장에서 돈도 빼갔지? 그것도 다 돌려받을 거니까 각오해. 아들의 말에 며느린 반성하긴커녕 이를 악물었어요. 애초에 당신도 동성애자인 거 속이고 결혼한 거잖아. 좋아. 어디 한번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하지만 법원은 저희 아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아들이 비록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췄다고는 하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반면 며느린 외도의 뻐꾸기짓까지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확했죠. 결국 며느리와 상간남은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네요. 그 일로 둘 사이도 틀어져서요. 지금은 얼굴도 안 보고 산다더군요. 손주는 결국 보육원으로 보냈고요. 반면 저와 아들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아들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열심히 살고 있죠. 따로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아직까진 아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따로 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 이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군요. 굳이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 대 사람 관계엔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